자, 이번 시간에는 물질과 전자기장, 물질의 전기적 특성 중에서 네 번째 시간 반도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에너지띠에 대해서 수업을 해봤는데요. 2학기 시험 범위는 에너지띠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지만 2학기로 따진다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반도체. 자, 먼저 학습 목표를 볼게요. 학습 목표는 종류가 다른 원소를 이용하여 반도체 소자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때 무엇을 이용해서 설명할 거냐면 바로 다이오드라는 걸 이용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배웠던 내용들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 준위와 에너지 띠를 먼저 배우게 됐었죠. 요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것은 기체 원자에서 우리가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기체 원자에서 다루게 됐었고요. 기체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원자가 있고, 원자의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는 특정한 어떤 정해진 궤도를 궤도 위에서 이제 원자핵 주위를 회전하고 있는데, 이때 양자수가 1, 양자수가 2, 양자수가 3 이러한 궤도를 돌면서 특정한 값의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라는 게 바로 원자 한 개일 때 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기체 원자일 때를 살펴보는 내용이었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배우게 된 게 바로 고체 원자에서 발생한 바로 에너지 띠입니다. 고체 원자. 고체 원자에서는 원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어떤 궤도 형태로 에너지 준위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궤도가 원자가 두 개 있으면 두 개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그 다음에 수많은 원자의 개수가 수만이 있으면 엄청나게 많이 갈라지면서 우리에게 이제 띠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띠의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게 바로 에너지 띠였습니다. 에너지 띠. 그 중에서 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이러한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에너지 띠라고 불렀죠. 에너지 띠라고 불렀고, 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요 사이, 요 영역, 여기를 우리가 띠 간격이라고 했습니다. 띠 간격. 그리고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아래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채워지게 될 텐데, 전자가 가득 채워진 가장 윗부분, 요 에너지 띠를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불렀냐면 원자가 띠라고 불렀죠. 원자가 띠. 원자가 띠라고 불렀고, 이 원자가 띠 바로 위에 있는 에너지 띠를 전도 띠라고 불렀습니다. 전도 띠.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에너지 띠에 따라서 우리가 도체와 그 다음에 절연체, 그리고 마지막 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죠. 그래서 일단은 띠 간격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띠 간격. 띠 간격이 없다면, 그러니까 에너지 띠 바로 위에 전도 띠가 존재하고 있다면 얘는 도체. 그리고 에너지 띠와 전도 띠 사이에 띠 간격이 존재하는데, 이 띠 간격이 크면 절연체, 띠 간격이 상대적으로 작으면 반도체에 해당한다 라고 배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반도체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시간이 되겠는데 이 반도체의 가장 대표적인 다이오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와 다이오드를 이번 단원에서 배우고 난 후에 요 앞으로 배울 내용이라고 해서 트랜지스터와 증폭 원리라고 되어 있죠. 바로 요 트랜지스터와 증폭 원리는 우리가 3학년이 되어서 이제 물리학 2를 선택한 학생들, 물리학 2 시간에 요 트랜지스터와 증폭 원리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반도체와 다이오드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일단 반도체 중에서 첫 번째 고유 반도체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고유 반도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 이 고유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첨가할 겁니다. 이 불순물을 첨가하는 과정을 도핑이라고 해요. 도핑. 불순물 첨가 하는 과정이 될 거고요. 이렇게 불순물을 첨가하여 만든
반도체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두 번째로 배우게 될 거고, 다음 시간에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붙여서 적합시켜서 만든 다이오드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배우게 될 거고요. 특히 이 다이오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PN 접합 다이오드, PN 접합 다이오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발광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우리가 LED라고 부르는 거 있죠? LED 전구. LED 전구가 바로 발광 다이오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나와 있지 않고, 사실 우리가 뒤에서 그 광전 효과, 빛의 이중성에서 빛의 입자성을 증명한 광전 효과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그 광전 효과에서 나오는 것 중에 광다이오드라고 하는 게 나와요. 광다이오드. 근데 이 광다이오드는 별도로 문제가 출제되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서 배우게 되는 발광다이오드와 광다이오드는 다른 다이오드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발광다이오드는 빛을 내는 다이오드, 즉 LED 전구가 되겠고요. 광다이오드는 빛을 받아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그러니까 서로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광다이오드는 전류를 이용해서 빛을 내는, 광다이오드는 빛을 이용해서 전류를 발생시키는 이러한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배우는 내용이지만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 앞으로 좀 끌고 와서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고유 반도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고유 반도체. 용어가 선생님도 조금 적응이 잘 안 되는 게, 이게 매년 또는 교육과정 바뀔 때마다도 당연하지만 또는 뭐 1, 2년마다도 이렇게 명칭이 계속 바뀌어요. 교과서도 그렇고 그 참고서 문제집에서도 명칭이 조금 바뀌어서,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이 예전에 쓰던 용어를 쓰면 그 용어가 아닌, 여러분들이 이제 책으로 공부하게 되니까 책을 보면 또 다른, 이 선생님이 얘기했던 용어가 아닌 다른 용어들이 쓰여져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정리하면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얘는 이 말과 같구나, 이 말과 같구나라는 걸 정리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유 반도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거 이제 순수 반도체라고 했어요. 순수 반도체. 네, 지금은 문제집이나 참고서를 보면 고유 반도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유 반도체. 자, 고유 반도체. 우리 교과서는 104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교과서 준비했죠? 교과서 항상 교과서와 필기도구 준비하고 수업에 임해야 됩니다. 자, 고유 반도체. 고유 반도체란 불순물이 없이 완벽한 결정 구조를 갖는 경우를 고유 반도체라고 해요. 고유 반도체. 자, 무엇으로 만드냐면 규소, Si 원소기호 규소, Si. 그다음에 저마뇽, Ge 원소기호. 자, 이 규소와 저마뇽의 공통점은 바로 14족 원소입니다. 14족 원소. 자, 14족 원소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이 14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면 4개가 되는 거예요. 4개. 자, 원자과 전자는 화학 시간에 배웠죠? 화학 시간에. 자, 원자핵을 보면 원자를 보면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때 전자의 개수를 보면 자, 가장 안쪽 궤도에서 전자가 최대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2개. 그리고 그 다음 궤도부터는 전자가 몇 개씩 들어갈 수 있다. 최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8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원자과 전자라는 것은 바로 가장 바깥쪽 궤도에 있는 전자를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데, 특히 바깥 궤도에 있는 전자 중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이러한 전자를 우리가 원자과 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바로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개가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 있냐면, 고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게 되는 거죠. 자, 왼쪽에 보면 얘가 바로 규소의 어떤 모형입니다. 최외곽 전자가, 원자과 전자가 지금 몇 개 있냐면 하나,
2개, 3개, 4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는데 최외곽 전자가 몇 개일 때 안정적이냐면 8개일 때가 안정적입니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8개일 때 안정적이니까 얘는 아직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외곽 전자, 원자가 전자를 8개를 만족하기 위해서 얘는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비금속 같은 경우는 무슨 결합을 하냐면 바로 공유 결합을 하게 됩니다. 공유 결합. 자, 공유 결합이란 전자를 갖고 와서 이온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자를 서로 공유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그림으로 잘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원래 지금 요 규소 원자가 갖고 있는 전자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외곽 전자 8개를 만족하기 위해서 요 옆에 있는 이 규소에 전자 하나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얘 전자 하나 공유하고 마찬가지 오른쪽에 있는 애 전자 하나 공유하고 아래쪽에 있는 애 전자 하나 공유하면서 최외곽 전자가 8개 되도록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14조 원소 대표적으로 이제 규소하고 저마뇽으로만 이루어진 이러한 반도체를 뭐라고 한다? 고유 반도체라고 한다. 고유 반도체. 자, 이 고유 반도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류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전류가 흐르느냐 흐르지 않느냐를 갖고 도체, 절연체, 반도체 이렇게 구분을 했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흐르거나 흐르지 않거나 이렇게 어떤 중간 정도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라고 불리는데요. 자,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냐면 전하의 이동, 전하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하의 흐름이 있을 때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얘처럼 규소가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전자나 전하 또는 뭐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고 뒤에서도 배울 테지만 양공, 플러스 전하처럼 행동하는 양공이라든지 양공은 당연히 여기 없고요. 양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자라든지 얘네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고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유 반도체 대신에 불순물을 첨가한 바로 비고유 반도체. 아까 이제 고유 반도체를 순수 반도체라고 예전에 했다고 했죠. 그래서 순수 반도체 대신에 얘는 이제 불순물 반도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비고유 반도체라는 표현을 지금 쓰겠습니다. 비고유 반도체는 바로 불순물을 섞어서 이제 전류를 잘 흐르게 만든 반도체를 이제 비고유 반도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도핑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도핑. 자, 도핑이라고 하는 거는 불순물을 섞는 과정을 우리가 도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불순물을 도핑했느냐, 어떠한 불순물을 도핑하였느냐에 따라 우리가 이제 어떠한 반도체 종류로 나뉘냐면 P형 반도체 그리고 N형 반도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우리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불순물이라는 건 뭐냐면 약간 어감이 뭐 쓰레기처럼 들리는데 그러니까 규소로 이루어진 또는 저마뇽으로 이루어진 순수 반도체에다가 쓰레기를 첨가하는 게 아니라 이 불순물이라는 거는 결국은 원소를 첨가하는 거예요. 원소. 다른 원소를 첨가를 하는 거고 대략적으로 얼만큼 첨가하냐면 규소 원소가 한 10의 7승계가 있다면 여기에 1개 정도 10의 7승계당 1개 정도 이렇게 불순물을 첨가를 하는 겁니다. 뭐 불순물을 첨가했다고 해서 뭐 1대1의 비율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P형 반도체 먼저 봅시다. 자, P형 반도체란 순수한 반도체에 13족 원소를 도핑한 겁니다. 13족 원소. 자, 13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면 3개인 원소예요. 중요. 자, 13적 원소,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원소를 도핑했다라는 게 바로 P형 반도체가 되겠고요. 자, 13적 원소의 대표적인 예가 여기 보니까 붕소,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갈륨, 그리고 여긴 없지만 우리 교과서에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인디움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인디움. 여기까지 포함해서 한 4개 정도 되는데 뭐 반드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아마 문제로 출제가 되거나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그림의 형태나 아니면은 뭐 얘네들은 뭐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라고 아마도 제시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런데 고유 반도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실리콘하고 저마늄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진 고유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아까 몇 개라고 했죠? 실리콘이나 저마늄은 원자과 전자가 4개입니다. 4개. 원자과 전자가. 그럼 원자과 전자가 4개인데 여기에다가 원자과 전자가 지금 몇 개인 걸 첨가하냐면 3개인 걸 첨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4개인데 3개인 걸 첨가했으니까 그럼 둘이 만나면 몇 개가 될까요? 원자과 전자가 7개가 되겠죠? 7개. 자, 우리가 옥텟 규칙에 의하면 8개여야 돼야지 안정적인데 7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붕소 원자를 첨가를 합니다. 불순물을. 자, 붕소는 일단은 중성이에요. 중성.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지 않죠. 이제 같이 동시에 얘기합시다. 규소로 이루어진 순수 반도체 역시 중성이죠, 중성. 그럼 일단 중성과 중성으로 만든 P형 반도체는 당연히 중성이겠죠. P형 반도체는 중성입니다, 중성.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지 않아요. 중성이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되느냐. 붕소를 집어넣었을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빨간색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가 누구의 전자냐면 붕소가 갖고 있던 전자입니다. 근데 최외곽 전자가 이제 8개가 돼야 하는데 지금 요 옆에 있는 규소 얘 지금 구분이 잘 안 되네요. 형광펜으로 해볼게요. 자, 얘네들이 지금 결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붕소로부터 지금 얘네 규소 입장에서 보면 전자가 4개가 필요한데 공유 결합을 통해 4개가 필요한데 3개는 주변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얘를 하나를 예를 들어봅시다. 얘를 예로 들어봅시다. 자, 그러면 얘 주변에 지금 보니까 이 규소한테 전자 하나, 이 규소한테 전자 하나, 이 규소한테 전자 하나, 그리고 붕소한테 전자 하나 공유해야겠죠. 이렇게 둘이 공유. 아래에 있는 규소도 공유, 왼쪽에 있는 규소도 공유, 그리고 위쪽에 있는 규소가 이 붕소와 공유하려고 봤더니 붕소는 원자과 전자가 3개밖에 없어서 이미 오른쪽, 아래쪽, 왼쪽에 있는 규소와 공유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전자가 존재하지 않죠. 여기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 구멍.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양공이라고 부릅니다. 양공. 이러한 구멍을 양공. 중요합니다. 양공. 자, 이 양공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이 오른쪽에 있던 요 규소에 있던 요 전자가 이 구멍을 채우기 위해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또 비어 있겠죠? 여기가. 그럼 이 구멍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전자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다른 전자가. 그러면 또 여기가 비어 있겠죠? 그럼 여기를 비워 있으니까 또 채우고, 또 비워지고, 또 채우고. 이렇게 양공을 채우기 위해 전자가 계속 움직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럼 전자가 움직이니까 전자의 흐름이 나타났으니까 얘는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전류가. 근데 전류가 흐르는 게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양공을 채우기 위해서 전자가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냐? 바로 양공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하 운반자라고 하는데 전하 운반자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누구냐면 양공이 되는 겁니다. 양공.
전하 운반자가 양공인 반도체를 우리가 무슨 반도체라고 한다? P형 반도체라고 하는 겁니다. P형 반도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아까 이제 붕소 중성이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여기 있던 지금처럼 원래는 중성인데 여기 있던 전자가 하나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붕소 입장에서 본다면 전자를 하나 얻은 거죠. 붕소 입장에서 보면 전자를 하나 얻었으니까 얘는 전자가 3개 있어야지 중성인데 전자를 하나 얻음으로써 얘는 마이너스를 띠는 겁니다. 전기적인 성질이 마이너스. 자,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P형 반도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슨 상태이다? 바로 중성인 상태이다. 근데 이 붕소 원자는 음이온이 됐다는 거죠. 마이너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간단하게. 자,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와서 붕소가 음이온이 됐다. 그러면 얘는 원래 전자가 있어야지만 중성인데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했으니까 붕소는 음이온이 됐지만 얘는 어떤 성질을 띨까? 전기적으로. 전자가 하나 빠졌으니까. 플러스 성질을 띠겠죠? 그래서 얘가 음이온이 됐다고 해서 P형 반도체가 마이너스 성질을 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음이온이 된 대신에 다른 쪽은 어떤 플러스 성질을 띠는 전기적인 성질을 띠는 녀석이 나타나기 때문에 P형 반도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성이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여기서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P형 반도체에서 전하 운반자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양공이다 라는 거. 이게 반드시 중요합니다. 자, 이 P형 반도체를 에너지띠의 형태로 나타내 볼게요. 에너지띠의 형태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띠의 형태로. 자,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전도띠 그리고 이 원자가 띠는 누구의 전도띠며 누구의 원자가 띠냐면 지금 선생님 얼굴에 가려서 얘를 화살표를 이쪽으로 그려볼게요. 누구의 전도띠면서 누구의 원자가 띠냐면 바로 고유 반도체인 규소의 전도띠, 규소 원자의 전도띠, 규소 원자의 원자가 띠죠. 여기다 불순물을 첨가했습니다. 지금 어떠한 불순물을 첨가했냐면 우리가 붕소 첨가했죠. 자, 붕소. 자, 그러면 붕소는 규소와 에너지 준위가 다르잖아요. 다른 원소니까. 그래서 이 원자가띠의 전도띠, 원자가띠 이러한 에너지띠에 속하지 않고 이 붕소의 에너지 준위가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여기가 붕소의 에너지 준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에너지 준위. 그러면 원래 우리가 이제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을 하면서 이 전도띠로 이동한 이 전자가 이제 자유전자, 전도전자라고 부르는데 전도전자, 자유전자가 되는 거고 얘가 일로 이 전자가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위로 이동하면서 여기가 이제 비어있는 구멍이 되는 양공이 발생하는 거죠. 양공. 이러면서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 절연체도 마찬가지고 이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요 띠 간격만큼의 에너지, 최소한의 이 띠 간격만큼의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위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쉽게 이동을 못합니다. 이동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에요. 쉽게 이동을 못해서 뭐 몇 개만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다 붕소라는 불순물을 첨가했더니 이 불순물을 붕소의 에너지 준위는 바로 요렇게 여기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까지 올라가지 않고 요 붕소의 에너지 준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거 이제 전이라고 합니다. 전이 이 에너지 준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전이라고 하죠. 전이. 그래서 이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붕소의 에너지 준위로 전이 되면서 이 전자가 빠졌으니까 비어있는 구멍이 생기게 되겠죠? 바로 뭐가 생기냐? 양공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양공. 그래서 P형 반도체는 무엇에 의해서? 양공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고 우리가 에너지띠 이론을 통해 역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보면 이 붕소 원자를 첨가했을 때 어떤 공유결합의 모양을 보고 양공이 발생해서 전류가 흐른다. 전하 운반자는 양공이다 라는 거 확인했죠. 그리고 에너지띠 이론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양공이 생겨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를 배워야 되는데 선생님이 원래 계획은 N형 반도체까지 끝날 계획이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갔어요. 한 25분 정도 갔는데 원래 우리가 수업 시간이 40분까지인데 지금 지난주에 이제 3, 4반 학생들하고 5, 6, 7반 학생들이 얽혀 있어서 3, 4반 학생들은 이미 강의를 미리 하나를 들었어요. 그리고 5, 6, 7반 학생들은 이번 주부터 이 강의를 이제 3, 4반은 이 강의를 이번 주에 처음에 이제 첫 시간에 듣게 되는 거고 5, 6, 7반 학생들은 이 강의를 두 번째 시간에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강씩 좀 밀리게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정확하게 모든 반이 수업이 다 진도가 일치하진 않는데 이제 온라인 주간에 우리가 한 번씩 줌을 이용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줌을 이용한 수업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선생님이 진도가 맞아야지만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줌 수업을 진행하기 전까지 진도를 좀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3, 4반은 좀 많이 들었고 5, 6, 7반은 더 많이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 그 중간 정도 수업의 분량을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3, 4반 학생들은 조금 강의의 어떤 그 시간이 좀 적을 수도 있고 5, 6, 7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강의를 듣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강의 시간이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5, 6, 7반 학생들이 이 강의를 지금 처음 듣고 있다면 아마 다음 시간까지 강의를 다 못 들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배속을 빨리 해서 들으면 듣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다음 시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번 시간 강의가 끝날 때까지 이 강의를 이수하지 못했다면 방과 후에 정상적으로 들으면은 한 10분 정도 좀 모자랄 것 같아요, 시간이. 그래서 방과 후나 또는 뭐 주말을 이용해서 다 듣고 주말을 이용하면 안 되겠네요. 왜냐면 이 강의 끝나자마자 줌을 이용한 어떤 쌍방향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과 후에 조금 듣는 걸 선생님이 권유합니다.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